입시 컨설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춘 식견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공교육보다 오히려 사교육이 느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개인화가 너무 느려요. 입시 컨설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입시 컨설팅. 네. 이 분야도 이제 대표님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이고, 네, 네. 제가 이제 질문들을 좀 추출해봤습니다. 자,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개인적인 관점과 회사의 관점 두 개가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학생을 예를 들면 고1 올라갈 때 이제 만나서 3년 동안 지도하다 보면 애정이 너무 쌓여요. 그래서 이 학생의 장점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원서 쓸 때 1년에 한 명 정도씩은 이렇게 꼭 떨어진 애가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애정이 눈을 가리는 거죠. 해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때 너무 슬픈 게 있죠. 진짜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뭐 맨날 술이야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습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중요한 점이 뭐예요? 그렇게 네. 보지 말아야 돼? 네, 냉정해져야 냉정해야 돼요. 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네. 내 자식 같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선생님들한테 소장님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본인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운 점이에요, 회사에서는. 왜냐하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과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너무 맞죠. 네. 또 요런 학교를 가야 돼요. 이게 저도 이게 초면이거나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안 됩니다. 칼같이. 네, 저를 방어하는 거기도 하고 학생이 미리 받을 상처 대신 내가 욕먹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속 만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선생님들도 그게 현장에서는 어려워하시죠.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 회사로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각 개개인분들은 애정을 쏟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의 장점을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현재 입시 체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또 회사 전체 입장으로 본다면 부모님들의 불만 접수가 올라오죠.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렇죠. 네. 사실은 만나고 보면 그게 아닌데, 네, 좀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 네. 있죠. 그게 네. 균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 정책이라는 게 뭐 계속 바뀌니까 맨날 정신이 없기는 해요. 네, 그럼 이럴 때 학원은 어떻게 적응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학원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큰 학원은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덩치가 네, 너무 커서. 네. 네. 그리고 원래 학원이 바뀌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학원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정말 큰 학원이 아니면 그냥 선생님과 장이 있고 선생님과 뭐 장이 있고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또 원장님 뭐 중대형 학원이라고 치면요, 원장 선생님과 그 중간 관리자와 선생님과 이렇게 단계가 2단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원장님의 의지가 선생님에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게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그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영자의 마인드가 온 조직원의 마인드가 되면 학원은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섭적인 시각, 통찰력 있는 시각, 그 거시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럼 그거를 가지고 큰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관리자분들과 그다음 직원분들과 잦은 소통을 훨씬 많이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도 요즘에는 상명하달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설득하고 이렇다 하면서 좀 어떨까요? 네, 우리가 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의미를 부여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 소통이 더 많아야 되는 거고 큰 거시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면 오히려 규모가 작은 분들은 정말 빨리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내가 지금도 약간 힘든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바꾸려면 겁이 나는 거죠, 이제. 오히려 자기가 학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인드라면 빨리 변할 수 있는데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분들은 약간 마음속에 약간의 덜컥 겁이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현재 상황에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뭐 요런 선생님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몇 학년은 이렇게 빨리 변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그 다음 학년, 그 다음 학년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가는 게, 근데
아무튼 이것도 결국 소통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요. 결국 본질은 소통이다. 네, 그죠? 네, 네. 대화를 잘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네,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소통을 할 때 원장님이 충분히 돼 있지 않으면 소통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생님들도 다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사실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내가 열심히 잘 가르쳐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고집이 셉니다. 네. 그래서 교육 방식을 가르치고 이걸 좀 더 추가해 보자고 했을 때 나 잘하고 있는데 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원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춘 식견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원장의 역할이죠. 자,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지금 사교육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는 어떤 걸까요? 개인화, 개인화. 그냥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 그런 통계를 보셨을 때 보통 선생님들 뭐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뭐 몇 명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그런 사회복지 쪽에서 내가 세금을 내서 일했었는데 나중에는 세 명, 뭐 6명에서 한 명을 부양해, 5명에서 한 명을 부양해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고 그런 통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럼 생각하시는 게 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돼? 고령화가 심각하네. 그래서 멈춰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그 아이들은 얼마나 큰 부가소득을 얻어야,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경쟁력이 얼마나 강해져야 되는 거야? 라는 포인트로 학생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의 주요 트렌드 사실은 개인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영어를 가르쳐도 이 친구가 좋아하는 영어는 어떤 분야가 있는 거고 똑같은 영어도 얘는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얘는 어떤 작품을 읽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씩 세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현재 본인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당장 내년이고요. 내년까지는 괜찮거든요. 내후년이 되면 애들이 신청하는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생겨요. 우리 학교에서 개설을 안 해주면 온라인으로 들어요. 온라인은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줘요. 그럼 이거 굳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건데 그럼 이 트렌드는 누가 이끌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과 충분한 교감이라고 하면 좀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고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나와 같은 편이 돼서 어떤 방향을 향해 가자라는 목표 의식을 향해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트렌드는 그렇게 변할 거다. 너무 개인화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의 트렌드는 아직은 공교육보다 오히려 사교육이 느린 부분이거든요. 개인화가 너무 느려요, 사교육은. 왜냐면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게 네네네. 있고 시간, 네. 물리적인 게 다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네. 그렇겠죠. 어쨌든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개인화라면. 네, 그래서 뭐 이제 툴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얘기해도 되나요? 학원 네.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학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그게 정말로 개인화가 되나요?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죠. 네, 네, 맞아요. 완벽한 개인화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도의 개인화는 좀 되거든요. 그죠. 진도의 개인화는 되는데 이 진도의 개인화가 우리 학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 친구가 다른 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한 게 바로 옆에 있다면 나 저기서 뭐 레벨 11까지 하고 왔어요. 그럼 여기 또 11 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 학원을 다녀야 될 이유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얘가 고교 학점제가 돼서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걸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그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라면 얘는 우리 학원을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개설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과목은 점점 늘어날 건데 특이한 과목들도 계속 생기는 거고 애들도 처음에는 생각해 보시면 뭐 고전 문학 이런 거 애들 듣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초창기에는 무슨 뭐 사회문제 탐구 이런 것도 듣는 애들 상위권만 들었어요. 지금 애들 다 듣습니다. 온라인 수업 예전에는 듣는 애들이 한 학년에 한두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학교에서 계속 강조를 해서 학교에서 개설 못하니까 이걸 들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거점 학교라는 게 있어서 글로 가서 들었잖아요. 그죠.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는 학교 수업 시간 내에 온라인으로 하라고 교육부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또 다른 시간을 너무 잡아먹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학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막 다양한 걸 들었을 때 우리는 학원에서 얘를 잡고 있어야 될 어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아이의 무엇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걸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학원은 결국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고 원장님이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분이 또 나가서 학원 차리면 안 되니까 소통은 또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히려 1인 창업하시는 원장님이나 공부방은 이걸 이제 기회로 놓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직은 그걸 모르시겠지만 내가 요런 타겟을 가지고 요 과목 하나만큼은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들어올 거야. 학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구성원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또 역할이기 때문에 끝은 없지만 개인화에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다 보면 네, 가장 큰 흐름은 세 개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교과서, 네. 그리고 고교 학점제, 그리고 인구 감소. 요 세 개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는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어른들도 애들만큼이나 좀 미루는 게 있죠. 결정을 계속 미뤄요. 변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좀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개인화는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개인화는요. 네. 수업의 개인화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 수업의 개인화는 어려워요. 근데 그 온라인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들도 물론 있죠. 그 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의 개인화는 이미 사실상 제 생각에는요, 약간 수명이 다 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는 디지털 교과서랑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이걸 못한다고 하지 이걸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못해. 그 다음 대안 제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떨어지면 얘가 옛날에 이만큼이었는데 이걸 못하는 걸 보충해주는 내용은 계속 있는데 이걸 더 올리지 못하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애니까 약간 영업이익적으로 말씀으로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사실 의향들은 있어요. 단 이게 이 아이에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설득이 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교감 같은 게 좀 필요한 거고 결국 그러면은 이제 담당 선생님이 얘를 얼마나 잘 케어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케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하고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자, 이걸 이제 수치화시키고 정량화시키는 게 그 다음의 일이지 않을까요 싶어요. 근데 수치와 정량해서 목차를 막 만드는 것들이 예전에 기업들을 보면은 그 CS팀의 고객만족팀에 보면 걔네들 체크리스트와 점수평가한 지표들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수행 넘어올 때 사실 기업에서 면접 보는 그 툴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결국 정착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학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벤치마킹도 결국 그런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비싸요. 그게 엄청 비싸서 소규모 학원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럼 이제 원장님이 발품을 파셔야죠. 아. 그걸 누가 잘해주냐, 체크리스트 잘 만들고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거 누가 잘해주냐.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가 장차 그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한 내년쯤엔 소개시켜주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긴 이야기 나눴어요. 세상에 없던 직업, 브랜드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으로 이지유 대표이사님, 김세형 대표님 모셔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받는 내용 되게 많았고요. 특히나 그 이분은 학원 브랜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원업,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알고 답서에서 직업을 알아봤는데 그 이제 직업 얘기를 조금 이제 마지막에 조금만 해볼게요. 네. 브랜드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 대표님 어떠세요? 만족도라든지 뭐 있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그 약간 프론티어 타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이게 개척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즐겁고 매 순간이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피곤하긴 합니다. 네, 왜냐면 네. 원장님들도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이분들께 이렇지 않냐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즐거운데 설득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그렇죠. 역시나 설득하려면 또 소통도 해야 되고, 네네네. 네. 뭐 고객의 어떤 불만, 뭐 페인 포인트 계속 들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개척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매우 만족하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네. 죄송스럽게도 또 이렇게 고객과의 그 소통을 주로 또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담당을 많이들 해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일이 많이 줄은 상태여서 네, 저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어서 네, 매우 행복합니다. 생각이라 하면 이제 거의 브레인급인 것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네요. 네. 자, 세상에 없던 직업. 알고 잡스는 여러분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16,000개의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름이 없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개척을 해서 내가 만들면 내가 선구자가 되는 거고요. 가치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서 딱
점을 찍으시는 거니까 직업에 한계를 두지 마시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보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지유 대표이사님이신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김세형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네,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